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왜 또 갑자기 힘내라고 또. 요즘 어려우시니까요. 다들 힘들 때 시사야 들으시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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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 네. 일부러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에너지를 확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뭐 비정규직, 특수용직 여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배종찬 소장의 화이팅 소리에 좀 힘을 쭉쭉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은 이렇게 좀 너무 힘내면 안 되나요? 너무 힘내니까 오히려 또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치권은 정신 차려야 되고요. 네. 힘을 제대로 된 데 내야지 뭐 이상한 데 자꾸 내가지고 네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요. 오늘 한번 그런 얘기들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제3지대 단일화 논의가 속도감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안 대표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면서 지금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이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일단 계단식 단일화라고 표현을 사용해요. 두 분은 이런 단일화 상황 예상하셨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불가피한 플랫폼이다. 불가피한 플랫폼이다. 예. 순풍에 돛단 듯 단일화 플랫폼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가 뭐 동상이몽이기도 하고 또 3인 3색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단일화라는 것은 신속한 게 중요한데 다 속도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우선 흥행할 거 다 하고 3월 4일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버리면 조기 단일화를 원했던 안철수 대표의 마음에는 흡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일화라는 것은 첫 번째 신속인데 이것도 안 맞다. 두 번째는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압도적인 영향력과 마치 이제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처럼 지휘자처럼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네.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후보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보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효과입니다. 이거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은 용두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거라도 손에 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표현하는 대로 A리그, B리그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A리그는 우리고 네, 본인이 B리그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 리그가 A리그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그런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그림은 이제 네. 예상이 많이 됐지만 이 제안을 금태섭 전 의원이 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는 그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공식 선언을 하면 뭔가 자기 비전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내가 서울시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 얘기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뭐 단일화 얘기로 같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출마 선언 자체가 안철수 대표와 나와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것일 줄은 저는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배종찬 소장에 비하면 저는 역시 하수다. 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오늘 솔직해지셨죠? 저는 항상 솔직하게 이렇게. 네. 이건 농담이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네.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입니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의원이에요. 네. 아니 이게 뭐냐? 지금 게시판에도 방송 같은 데 나가보면 올라오는 내용이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보수 쪽으로 갔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이런 이력들을 세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편성 전략입니다. 좀 센 사람, 네. 강자, 묶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자기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토론을 줄창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많이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토론 쇼로 일관하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부각되는 사람은 물론 안철수 대표는 이미 기존에 많이 노출됐죠.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은 이 단일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으로는 상당히 남는 단일화,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 입장으로서도 지금 지지율이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지지율은 점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경선 때문에 점점 주목을 받아가는 네. 상황이고 금태섭 전 의원은 아무하고도 안 붙으면 혼자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뭐 일종의 반문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민주당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았나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불씨를 살려가는 겁니다. 다 죽을 뻔했던 금태섭 불씨 또 안철수 불씨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A리그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불씨.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흥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A리그가 뭔데? 손흥민, 이강인 아니래. 안철수, 금태섭이 그래? 이러면서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흥행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이해관계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된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대표는 또 흥행을 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득. 네. 또 금태섭 전 의원은 자기는 거의 묻힐 뻔했는데 또 부각되니까 살아있네. 이게 가능하니까 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평론가 내지는 이제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여론에 뭐 굉장히 좀 민감한 뭐든 좋습니다. 언론계 인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이제 눈에 보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다 설명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무슨 그림인가가 이해가 잘 되겠는가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가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뭐 이 정치적 맥락이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정치가 이 여당의 정치가 편협하다든지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서 왜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냐는 사실 이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한 다음에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안철수 대표가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라는 게 지금 뭐 우리는 뭐 이것에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슨 리그냐. 이게 A리그 맞냐. 마이너리그, 2군 리그, 3군 리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결론이 나왔네요. 배종찬, 김민아 단일화 하자고요. 아, 둘이요? 네. 둘의 몸무게 합계는 200kg을 넘을 것 같아서 제가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 이상한 적당히 하세요. 이상한 단일화. 저도 한 몸무게 합니다. 네. 저도. 지금 그러면은 어찌됐든 단일화는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떻게 그럼 단일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 측은 100% 여론조사로 뭐 일종의 이제 원샷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쪽에 좀 무게가 그렇죠.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5차례 토론을 하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안철수 대표의 전략은 그거예요. 이게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신속하게 했으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은 안철수 대표 쪽으로 올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돌발 변수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2말 3초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계속해서 흥행을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걸 원하겠죠. 가급적이면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길어지지 않는 정도의 속도. 그다음에 대세. 본인 쪽으로 오히려 관심도가 막 쏟아지면서 이 단일화의 불씨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때 더 경쟁력을 보충해주는, 네. 추가해주는 그런 것을 원할 테고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은 뭡니까? 뭔가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걸 원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금태섭 전 의원 쪽의 전략은 좀 길게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노출을 최대한 많이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이유. 이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네. 안철수 대표는 좀 토론 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내가 좀 자신 있어. 음.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금태섭 몰랐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네. 능력 있네. 이런 걸 뭔가 좀 확보하려고 이미지 좀 확보 전략도 담겨 있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일단 그 토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전략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그대로 사실은 단일화를 해야 금태섭 전 의원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집어삼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제 에너지를. 네.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하자고 당연히 안 하겠죠. 지지율이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안철수 대표는 토론에 좀 약하다 이게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그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토론의 모습이라는 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은 토론이라는 게 저도 뭐 가끔 토론이라는 걸 해보지만 상대가 사실은 어느 정도 토론에 대해서 이제 잘 받쳐줘야 나의 토론 능력, 나의 생각도 빛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상대가 네. 너무 토론을 못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못 보여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맞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거 예를 들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선거 기간에서 무수하게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사실 중선관위가 주최하는 무슨 TV 토론도 있고 각 당 대변인도 나오고 뭐 비례대표 의원들도 나오고 많은 토론들을 하는데 한 번도 신문에 안 나는 토론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낙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토론의 달인이라는 걸 뽐낼 수 있는 이런 토론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유권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토론의 달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인지도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또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인지도를 넓힌다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그걸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지금 지지율을 금태섭 전 의원이 뒤집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 서로가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관심 없다, 몸 달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사용하면서 내치는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하고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하고도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서로 간의 물밑 합의 같은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은 그런 큰 그림까지 서로 간에 일단 대충 합의는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나왔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힘들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제의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단일화가 불가피하구나.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보수 야권에 승산이 없다고는 인식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또 선거공학적으로 잘 조율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고 그리고 예정된 수순처럼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누군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중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는 이별을 선언하고 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게 선거까지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누군가 막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제가 이제 비유하기로는 하노이 회담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재자는 있어요. 분명히 중재자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도장 찍고 뭐 이렇게 계약서 남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협상을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중간에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이면 당신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쪽도 이런저런 조건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의 공감대는 있겠지만 도장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3월 초가 돼봐야 이제 결론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일단 이제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절박함이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거는 그 후보 각각의 이제 절박함도 있겠지만 야권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지배적인 어떤 포인트일 거거든요. 네. 이게 돼야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각각 이미 단일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쳐 있고 그리고 각 후보들도 그 단일화라는 거를 각자 자기 유리한 데에 쓰는 얘기만 하면서 심지어 이것이 삐그덕된다.
한다. 그때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거나 안철수 대표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을 하고 그것에 서로 깔끔하게 승복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중도층까지 다 흡수하는 전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상황을 좀 같이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제일 1순위에 놓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단일화 협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3월 초면은 거의 이제 출마를 바로 앞두고 있는 완전한 맞습니다. 이제 3월 중순이면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네. 선거판이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진짜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가 확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라도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 반대 상황이면은 굳이 뭐 3자 대결까지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우리가 그 3자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지지율로 나중에 상황을 뭐 저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3자 구도라는 것은 이제 보수 야권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이제 후보를 내는 형태가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박영선 후보가 될지 또 우상호 후보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데일리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가상 대결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후보,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안철수 후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는 맞붙게 되는 경우에는 안철수 39.7%, 박영선 33.5%.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수치상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와 맞붙어도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와 또 박영선 후보가 맞대결을 하면은 박 후보가 35%, 나경원 후보가 31%가 나타나고요.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맞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박영선 35.8%, 오세훈 27.1%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3자 대결 구도 같은 경우에는 네. 박영선 후보가 33.4%, 안철수 27.1%, 나경원 25.4%로 3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박영선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출마가 아닌 오세훈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아직 뭐 여권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상호 후보하고도 좀 넣은 3자 대결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상호, 네.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3자 대결에서는 네. 우상호 30.4, 안철수 28.5, 나경원 25.5. 또 이 우상호, 안철수, 오세훈 3자 대결에서는 우상호 31.3, 안철수 28.6, 오세훈 21.5 이렇게 네. 이제 나왔다는 건데요. 이 숫자를 잘 읽으시네요. 네, 전 지금 이과 나오셨어요? 이과? 아니요. 아직 노안이 와가지고 다음번에 이게 돋보기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보정 안경을 써가지고 저는 네. 아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거예요.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생각보다 네. 양자 대결하고 3자 대결로 봤을 때에도 지금 야권을 지금 야권이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선거다. 예, 이번 예. 여론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1일과 2일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조원 CNI가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양자 대결입니다.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41, 안철수 36.8, 박영선, 나경원, 박영선 41.7, 나경원 33.7. 3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의 경우 박영선 38.4, 나경원 22.6, 안철수 21.6.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가상 대결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 경우에 이 여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또는 안철수 또 오세훈 이렇게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가 모두 나서는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한데 우상호 후보가 여당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지금 양자 대결도 그렇지만 삼자 대결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세 가지 종류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맨 처음에 배종찬 소장이 말씀해 주셨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델리 의뢰로 지난달 30에서 3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제가 이제 3자 대결 앞서 숫자 읽어드렸던 것은 RN서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18세 이상 서울 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고요. 네. 조원 CNI가 시사저널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게 세 가지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요점은 생각보다 민주당한테 그렇게 불리한 선거는 아닌구나. 더군다나 3자 대결일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판세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2파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영선, 우상호 여기에는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또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고 발표가 네. 예고됐었고 또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경쟁력이 붙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수 야권의 경우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일화 피로감이 발생하면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아주 우월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단일화가 결렬돼서 모두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이 시점에는 어쨌든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불리한 국면이라고 그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전까지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는 여당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느냐. 네. 이게 관건일 텐데 첫 번째로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지난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출마 선언을 한 거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단 있다. 이걸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에 대한 야권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의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 단일화에 이제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후보의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매력도가 많이 어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세 사람 모두 다 사실 매력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정체 국면이거나 아니면 매력도를 좀 깎는 상황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뭐 부의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야권에서의 어떤 호재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슈 부분에서 사실은 좀 쟁점이 됐던 게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이 국면에 영향을 미쳤던 게 원전 문건 얘기랑 법관 탄핵 이 문제일 건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이게 100% 반영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이슈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오히려 이제 여당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는 이제 상당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 자체는 사실 정부 여당에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또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의 어떤 공세 이런 걸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재지만 그 악재가 사실은 여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게 근거와 명분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원전 문건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사실은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큰 것이고 그리고 법관 탄핵도 탄핵을 하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뭉치는데 이게 원전 문건이라든지 법관 탄핵이 또 이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야당의 포지티브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슈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지금 이제 반영된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결국 앞으로 상당 기간 뭐 이런 국면이 상당 기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이런 국면이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앞서 얘기한 대로 야권 단일화에 무슨 진도가 좀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고 하면 네. 그럼 또 이 상황은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나만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분석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지금 아까 세 가지 조사를 소개를 해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자 대결 구도입니다. 네. 이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여당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권을 합하면은 더 경쟁력이 있는데 또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불리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 네. 이야기는 지금 단일화가 상당히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 1대1 대결 구도를 붙여놓더라도 합한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거나 네. 또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중도층 지지가 또 달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단일화 피로감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이 보수 야권 쪽에는 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네,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그만큼 국민의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비호감의 정치의 구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 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중도층을 다 못 가져오는 거고 네. 오히려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됐을 때는 보수층이 상당히 거기 딸려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호감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에 그 비호감을 벗어날 수 있는 정치를 했느냐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지금 여러 후보들을 막 거론했지만 유일하게 이 중도와 보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인물은 이 박해를 받는 윤석열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야권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갑자기, 가뿐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서 유일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구박을 당할 때 무슨 대권 주자다라고 했을 때만 중도와 보수가 다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3자 구도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본경선 진출자를 국민의힘이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큰 이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명으로 지금 압축이 된 거죠.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그 다음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저쪽은 총장이죠. 예. 네. 이제 4명에서 다시 또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3월 4일 날 결정이 되고요. 네. 토론회도 가지게 되고 3월 4일 실시되는 이제 국민 여론 100%. 이 경우에는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100% 국민 여론 조사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모았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부산 지역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산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문제가 이게 부산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태도를 못 보여줬다. 뜨뜻미지근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 플러스 지금 한일 해저 터널 이슈를 꺼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과연 부산 지역 민심을 흔들 만한 그 정도 파괴력 있는 이슈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망설이던 이런 태도였던 게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나뉘기 때문에 특히 TK 지역에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격적으로 이것을 뭐 이렇게 좀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운 구도였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이 실제로 이제 특별법이 처리가 되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되더라도 그 공은 이제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야당 입장에서는 들러리를 서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 이걸로만은 사실 이런 부산 시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여망, 경제 활성화를 뭔가 개발 이슈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만족을 이제 안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낸 게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보다 더 큰 개발 이슈. 한일 해저 터널 정도 돼야 된다. 이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갖고 일본을 연결할 정도는 돼야 이제 먹힌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뭐 정권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들어도 사실 좀 뭐랄까요, 과거에 검토된 바 있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뭐 해외 사례도 있고 뭐 해저에 터널을 뚫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느낌은 아마 부산 지역 유권자들도 느끼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게 어떤 가덕도 신공항을 능가하는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고, 또 야당이 공약한 것이지 지금 여당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친일 프레임 뭐 이런 거를 꺼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이 볼 때도 야당이 약속하였지만 부산시장이 됐을 때, 야당이 됐을 때 이 야당 소속의 부산시장이 한일의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거냐, 상당한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호 평론가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부울경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은 26%로 나타났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부수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고 기대감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일단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을 많이 놀래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주목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공약을 이야기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이전에는 이현주 예비후보의 플러스 제작이죠.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공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뭐 물타기든 이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편승 전략이 됐든 간에 가덕도 신공항 합시다 해봐야 여기다 추가될 수 있는 플러스 효과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저 터널을 딱 올려버리면 사실은 이게 해저 터널을 뚫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마음을 뚫어야 되는데 일단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 뭐야? 네. 이렇게 되니까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공약이 중요한 것은 실효성입니다. 가능할까?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브 해협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유로 해저 터널은 50km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가덕도를 거쳐서 또 거제도를 거쳐서 가든 간에 서시마 섬을 거쳐서 가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까지 이키섬이라는 데로 와서 후쿠시마 쪽으로 가는 데가 들어가는. 222km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실천이 가능할 것인가 얼마나 예산이 될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려면 일본을 왜 먼저 뚫어? 유라시아를 우리 먼저 해놓고 북한을 거쳐서 저 러시아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하바롭스크 거쳐서 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냐? 이게 바로 실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oo much. 너무 많으면요. 사랑받기보다는 좀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부산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런 이게 반응을 뭐죠? 이게 무슨 유행어죠 이게? 금요일 밤에 다들 네. 좀 우리 청취자분들 근데 좀 이제 절극해드려야 되잖아요. 한 가지 조금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공약이 있지만 여러 공약 비현실적인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선거 때 되면. 근데 그 비현실적인 공약임을 안다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저기는 해저 터널이라도 뚫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혹하죠.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해요. 네, 그런 장점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일단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아니, 그 어느 효과- 정도 효과를 봤다. 예. 이제 앞으로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그 실효성에 관한 검증 가능하겠느냐. 뭐 한 많게는 200조 원 정도가 들고 적게 잡아도 10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주 왕복선도 만들어야죠. 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부분은 평가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논쟁들을 좀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국회에서요. 그리고 또 역으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화록이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되고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두 분의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보층이나 보수층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에요. 이것은 일단은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더 뚜렷하게 할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을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점인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사이에 지금 왜 녹취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느냐. 근데 이게 과연 길어질 이슈냐. 길어질 이슈는 이슈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이 단기적으로는 각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궐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텐데 그 중도층에 또 피로감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뭐 투표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다 본다면 결정적인 이슈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추미애 갈등처럼 그건 이제 지지율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났던 건 뭐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한 시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추윤 갈등이라는 게 사실 결정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이제 어떤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나치게 이제 길었고 그게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정리해주지 않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런 게 가장 컸고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이거 뭐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좀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든지 또 거짓말 해명이 결과적으로 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하고 어떤 뭐 소통을 해가지고 이 임성근 판사는 반드시 우리가 탄핵을 시키자 뭐 이렇게 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말을 보면 그게 이제 한 40몇 분 대화한 것 중에 이제 몇 분만 이제 녹취를 이제 열은 건데 전체 맥락을 사실은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은 사법농단에 연루가 된 상황이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어차피 임기 만료로 자연스럽게 퇴임할 수 있는데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짜고선 지금 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이 고지고대로 지금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큰 영향은 끼치지는 않을 네. 거다.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란이. 김정은 의원님이 네, 현장에 알겠습니다. 계셨어요? 저 상상력으로 네, 추정으로 추리와 네, 네, 어렸을 때 명탐정의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6654님께서 매일 늦은 시간에 방송되는 시사야 하루 뉴스를 마감한다는 생각으로 눈꺼풀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여타 뉴스처럼 편향되지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3941님, 배종찬 소장님 식사는 제때 하시고 다니세요. 너무 바쁘시네요. 이렇게 우리 더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네.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 네, 빨리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회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